안녕하세요. 저는 큰일을 당할 뻔했던 평범한 40살의 여성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결혼 한번 하려다가 공인중개사님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큰 변을 면한 사람이기도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정말 곧 결혼을 하려던 사람의 집안에서 제게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가입했었습니다. 36. 일만 하느라 회사에서는 차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정작 사람 만날 시간은 점점 없어지던 때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입했던 건 아니고 친정엄마가 닥달하셨어요. 저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다고요. 저도 가정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서 그렇게 만나게 됐죠. 키 178에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 중견 IT 회사 영업팀장, 동갑내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모시고 자란 효자라고 했어요. 첫 만남부터 그 사람은 정말 깍듯했습니다. 시연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메뉴 미리 알아봤는데 혹시 알레르기 같은 거 없으세요? 아, 네. 저 가리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은 제가 추천받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한 잔도 안 드셨고 11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시연씨, 죄송하지만 전 이쯤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아, 네. 들어가세요. 어머님께도 안부 전해드려요. 그 모습에 우리 어머니가 한 번에 반하셨어요. 시연아, 너무 괜찮은 남자 아니니? 깍듯하고 정중하고 멋있고. 엄마,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어. 2달이면 짧지도 않아. 잘해봐, 응? 그렇게 1년 6개월을 더 만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단 한 번도 불쾌한 순간이 없었어요. 약속에 늦은 적도 없고 화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까지 와서 도시락을 두고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단 하나,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주일씩 연락이 좀 뜸해지는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은 어머니 모시고 시골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큰이모님이 편찮으셔서. 아, 그래? 잘 다녀와. 어머님께도 안부 전해드리고. 미안해 자기야.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효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죠. 가정에 충실한 남자 좋잖아요. 그래서 깊이 관여하지 않았죠. 그렇게 교제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만나게 됐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집. 별실 하나를 잡아두셨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단정한 회색 한복에 진주 귀걸이 차림이 어찌나 우아하신지 우리 친정어머니가 자세를 고쳐 앉으실 정도였어요.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시연이가 늘 어머님 말씀 많이 했어요. 어머나 사부인, 저야말로 우리 지훈이가 시연양 얘기로 매일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예요. 이렇게 예쁜 따님을 키우셨으니 사부인 노고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별 말씀을요. 사부인이 외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거에 비하면 저희야 뭐. 처음엔 화기애애했어요. 지훈 씨가 옆에서 시어머니께 반찬을 덜어드리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저희 아버지께 술을 따라드리는 매너도 깍듯했죠. 그런데 식사가 반쯤 끝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사부인, 그런데 시연이가 적금이 좀 있다고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냥 묻어두면 손해예요. 아, 네. 시연이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지훈이는 저랑 같이 사니까 통장도 같이 보고 그래요. 결혼하면 양가가 다 한 식구인데 시연양 자산도 어머니가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손해 안 봐요. 저희 어머니의 젓가락 움직임이 잠깐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신혼집 명의 말이에요. 네, 어머님.
요즘은 절세 때문에 시댁이 잠시 명의를 보관해 주는 게 유리해요. 우리 지훈이 명의로 해놓으면 양도세니 뭐니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제 앞으로 해놨다가 한 2, 3년 뒤에 애들 명의로 돌리는 게 깔끔해요. 저희 아버지가 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사부인, 그 절세법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나 사돈, 부동산 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제 지인도 그렇게 절세하더라고요. 그 순간 지훈 씨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긴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오늘은 그냥 식사만 하시죠. 그래, 지훈이 말이 맞다. 사부인,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자, 드세요. 분위기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시연아, 무슨 절세 방법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자세히 알아볼 때까지 아무런 행동은 하지 말거라. 응? 아, 알았어요. 그래, 그런 절세 방법이 있다니 듣지도 못했어. 부모가 지불해줘서 명의를 갖고 있는 거면 또 몰라도.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나중에 제대로 사실을 알려드리자,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2달쯤 지난 12월 초였습니다. 야근 끝나고 퇴근하던 길에 회사 앞 빙판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어요. 응급수술을 하고 병실로 나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지훈 씨가 이미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와 있더라고요. 자기야, 어떡해? 많이 아팠지? 오빠, 회사는 어쩌고 왔어? 휴가 냈어. 우리 어머니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마. 그날부터 2주 동안 그 사람은 매일 밤 병실에서 잤어요. 새벽에 진통제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약 챙겨주고 미음을 떠먹여주고 친정어머니가 오시면 자리를 비켜드리고 복도에서 기다리고요. 병실에서 만난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연아, 너 남편감 하나는 제대로 만났어. 이렇게 다 늙은 예비 신부를 애지중지하는 남자가 어딨니?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아주 극성인 게 딱 좋아. 그래? 그럼 솔직히 너희 시어머니는 좀 마음이 안 갔는데 사위는 아주 마음에 들어. 그날 밤 친정 부모님이 가시고 둘만 남았을 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시연아, 어? 우리 이번 봄에 시골리자. 진짜? 내가 자기 평생 책임질게. 우리 어머니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결혼이 결정된 다음 날부터 모든 일이 이상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를 거셨어요. 시연아, 신혼집 좋은 매물 나왔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자. 어머님, 저 아직 깁스 안 풀려서 못 가요. 그럼 내가 일단 보고 사진 보내줄게. 좋은 거 금방 빠져. 네, 그러세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시연아, 그 신혼집 등기랑 보증보험 가입 같이 처리하려면 인감증명서 3통이랑 인감, 신분증, 사본 있어야 해. 최대한 미리 챙겨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오늘 마련해둬. 어머님, 그건 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나, 내가 부동산 거래 한두 번 해본 줄 아니? 그쪽 사장님이 미리 받아 놓으셔야 신속하게 처리가 돼. 아니, 나 믿고 그냥 챙겨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구매 의사는커녕 집도 제대로 못 본 상태인데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하다니. 게다가 모든 과정을 시어머니가 주도하는 상황 자체가 좀 꺼림칙했죠. 전 그날 저녁 예비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집도 제대로 안 봤는데 인감이나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집 고르고 나서 구매할 때 되면 그때 준비할게. 어머님께 그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 지훈 씨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정말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굳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명의는 우리 두 사람 공동으로 하고 인감은 그날 등기소에서 자기가 직접 처리하자. 고마워 오빠. 그런데 신혼집 보러 가기로 한 그 주의 월요일에 그 사람이 갑자기 출장을 통보해 왔어요. 자기야 미안. 갑자기 베트남 출장이 잡혔어. 일주일 정도 다녀와야 해. 하필 이번 주에? 회사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 어머니랑 둘이 다녀와 줄 수 있어? 어머님이랑 둘이? 미안.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매물 알아보신 거 워낙 좋다고 하시니까 한번 가서 보고만 와줘. 결정은 내가 출장 다녀와서 같이 다시 보고하자. 그런데 수요일 아침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연아, 토요일에 부동산에 본인 확인 절차 있다더라. 신분증이랑 인감 잊지 말고 챙겨와. 어머님, 그 본인 확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 신분증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장님이 좀 까다로워서 인감도 같이 봐야 한다더라. 안 가져오면 2번 발걸음해야 되니까 챙겨와. 결혼식까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랑 첫 신혼집 보러 가는 자리에서 어머님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예비 남편이 말해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나 싶더군요. 토요일 오전 10시 시내 외곽의 한적한 신축 빌라 단지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상가 1층에는 새로운 문을 연 듯한 작은 부동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어딘가 새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분이 일어나서 맞아주셨어요. 그 옆에는 40대 정도의 여성분이 앉아 계셨고요. 앉아 계시는 분이 사장님인 듯 했습니다. 어머나 어서 오세요 사모님. 그리고 며느님.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사모님. 같이 매물 보러 올라가실까요? 바로 옆 건물이에요. 시어머니와 30대 직원분과 함께 옆 건물 빌라 3층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3층의 빈집은 정말 새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여기 햇볕 좀 봐. 시연아 너 햇볕 들어오는 집 좋아하지? 네 어머님. 이 거실에다 자기 좋아하는 회색 소파 놓으면 딱이겠다. 그치? 네. 뭐랄까 굉장히 건성으로 돌아보더군요. 화장실이며 부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다시 돌아온 시어머니가 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시연아, 네 어머님. 오늘 나랑 친한 법무사님 한 분 모셔오기로 했어. 등기 절차랑 며느리 보증보험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하면 효율적이거든. 네? 인감이랑 신분증 잠깐 줘봐. 그래야 법무사님 오셨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지금 당장 집을 계약하는 것처럼 돼버렸더라고요. 저 오빠랑 다시 와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예. 지훈이 벌써 보고 갔어. 지훈이도 마음에 들어있는데? 너 설마 내가 골라준 집이라고 싫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일단 가방을 뒤지는 척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님, 차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잠깐 가서 가지고 올게요. 저는 깜빡했다는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니? 알았어. 빨리 와야 한다. 나도 화장실 좀 써야겠다. 시어머니는 내려와서 저희가 처음 갔던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5분 정도 전화통화를 시도하다 결국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튀어나와 제 손을 확 붙잡더군요. 저기요. 아까 앉아있던 40대 공인중개사 여성분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었죠. 그녀는 강하게 부른 것 치곤 속삭이는 음색으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시어머님이 가져오신 그 서류 봉투 등기 서류 아닙니다.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랑 차용증일 거예요. 네? 곧 도착한다는 사람도 법무사 아닐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법무사 앞에서 며느리님이 서명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신용대출 신청이랑 차용증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말하려고 하는 그때 사장님이 저를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다시 끌고 가더니 제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어? 10분 정도 걸린다고? 걱정 마. 인감 곧 받을 거야. 그래, 그 신용대출 2장, 차용증 2장 다 준비해서 와. 며느리한텐 그냥 등기 서류라고 할 거니까 걱정 말고. 나 지금 따로 나와 있어서 들킬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돼. 분명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은 여자 화장실 문고리를 찍고 있었지만 열린 틈으로 목소리가 다 녹음된 거였어요. 이게 무슨... 신혼집은 잔금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실 거예요. 그 다음 날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잡으실 거고요. 제가 경악하며 아무 말 못하고 있자 그녀가 말하더군요. 식장 안 들어가셨으면 파혼하세요. 사장님이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으셨어요. 저 어머님이랑 그 아들 5년 전에 제 친동생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네? 제 동생은 3억 5천 빚더미 받아안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피해자도 여럿이에요. 못 믿겠으면 남편 될 사람 혼인관계 증명서 떼오라고 해보세요. 그 인간 재혼이거든요. 저는 그제야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사장님이 아주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고요. 자, 지금 도망치세요. 사장님이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악착 같아요. 세 사람이 사모님 구워 삶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감이며 신분증 이용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빨리요. 저는 당장에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동을 걸어 길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곧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시연이냐? 신혼집 잘 보고 있어? 아빠, 중요하게 할 말 있어요. 일단 친정으로 갈게요. 아빠 집에 계시죠? 대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떨려? 우리 집으로 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5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첫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후 2번째, 20분 후 3번째, 1시간 만에 부재중 전화가 38통이 쌓였어요. 음성 메시지가 처음엔 의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갔니, 시연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없네. 시연아, 어디야? 사장님도 어디 가셨다고 하시네. 어른이 통화 좀 한 사이에 인사도 없이 가버린 거야?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게 어른한테 할 짓이야? 인사도 없이? 너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친정에 도착해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부모님께 모든 걸 토해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내셨어요. 사기? 재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사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생판 남인데 그런 이야기 해준 거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한번 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비 남편이 친정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방에서 인기척만 듣고 있었고 친정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자네 왔는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출장 일정 끊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들어오게. 거실로 나가니 지훈 씨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엔 정장 차림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이 그날은 셔츠 단추가 풀려 있고 머리도 정돈이 안 됐더라고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종일 전화를 하시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인데 중간에 도망치듯 간 거야? 오빠,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뭘? 어머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셨던 건지 알지? 예비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우리 어머니가 꽤 흥분하신 건 맞아. 그런데 당신한테 뭔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집이 좋아 보여서 계약을 하고 싶었던 거지.
당신 의견 충분히 묻지도 않고 계약하려던 건 잘못된 게 맞아. 그래서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나도 말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좀 이해해줘.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폰을 보고 있다가 불현듯 얼굴을 들어 예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자네 오늘 어디 있었나? 네? 베트남 출장 중이었다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한번 보여주게. 아니면 여권이라도. 예비 남편의 손이 잠깐 떨렸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지금 회사 시스템이 주말이라 라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때 제 눈에 예비 남편의 가방 밖으로 빠져나온 영수증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꺼내 한번 보고는 예비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지훈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영수증에 적혀있던 건 강원도 정선의 한 호텔이었어요. 베트남이 아니라 정선에 있었어? 그게... 예비 남편이 우물쭈물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네 이 호텔에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나?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놀랐지만 예비 남편은 더 놀란 듯 눈이 흔들리더니 곧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정말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 아닐 수도 있겠군. 자네 몸에서 나는 냄새로 보아 몸을 씻는 일은 했을 리가 없고. 그럼 자네 도박이라도 했나? 그게 무슨... 정선에 간 영수증이 있고 몸은 씻지도 않았고 찌든 내가 나. 게다가 호텔까지 빌렸었는데 여자는 안 만났다고 하니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베트남 출장 자체가 거짓말이었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출장은 거짓말이고 잠깐 강원도 갔다 온 것뿐이야.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받고 자기한테 바로 찾아온 거고. 강원도를 가면 그냥 이야기를 하고 가면 되지 왜 날 속인 건데? 그게 문제잖아 지금. 하지만 예비 남편의 당황한 모습과 말투는 속일 수 없이 투명했습니다. 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표정이더군요. 그리고 혹시 오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사기치려던 거? 시연아 맹세코 아니야.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맞는지 아닌지는 알아보면 알겠지. 우선 자네 혼인관계 증명서부터 가져와 보게. 우리 시연이가 익명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네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지. 아버님 그게 무슨... 절대 아닙니다. 그래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으니까 혼인관계 증명서 떼와. 자네 이름으로. 아니 내일 같이 가서 떼는 게 좋겠어. 요즘엔 사문서 위조가 많아서 말이야. 지훈씨가 거실 바닥에서 10분을 더 매달렸지만 친정아버지가 끝까지 그 사람을 내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현관을 나서기 직전에 휘청거리면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나저나 저는 이중 충격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예비 남편이 저를 속이고 도박장을 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게다가 그 도박을 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이라는 없는 일정까지 만들었다는 게 더 열받았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셨고 저도 그제야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결혼은 끝났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정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사돈 저 지훈이 어미예요. 새벽부터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했으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계셨어요. 화장도 빈틈없이 하시고 진주 귀걸이까지 차고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문턱에서 막아 서셨습니다. 사부인,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사부인, 어제 우리 시연이가 뭐 큰 오해를 한 모양이에요. 잠깐 얘기하면 다 풀릴 일이라.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앉자마자 입을 여셨어요. 사부인, 시연이가 어제 갑자기 계약 도중에 뛰쳐나갔어요. 전 이유도 못 들었고요. 솔직히 정말 기분도 나쁘고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많이 밀어붙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결혼식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말아요. 네? 그래서 꼭두 새벽에 찾아왔습니까? 급하긴 급했나 보네요. 사위가 말해주던가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왜 모릅니까? 이야기 안 해요? 저희 딸한테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더군요. 당신 아들이 재혼이고 신혼집 마련하려는 걸로 사기친다고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자리에서 입을 여셨어요. 아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우리들 사이를 망치려고. 사부인,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네? 증거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사부인과 사위가 결백하다는 증거. 참고로 저는 사위에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러가자고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으니 빠르면 오늘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시어머니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정말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굳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슨 짓을 했다고 결혼식 2달 앞두고 결백을 증명하라는 등 증거를 가져오라는 등, 이게 대체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사부인이 거짓이라고 하시니까 그걸 증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요. 아이, 사돈댁이 우리 집안을 뭐로 보고? 지금 사부인은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당장 예비 사위가 한 집부터가 그래요. 베트남 출장 간다고 속이더니 강원도 정선에 갔더군요.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부 될 사람 속여서 갔으니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여자를 만났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그쪽이 재혼이 아니라 초혼이라고 해도 시집을 보낼까 말까 고민할 정도라고요. 아니, 재혼이라니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잠깐 거짓말했다고 나한테까지 덤탱이 씌우면 곤란하죠. 그리고 아들이 뭐 출장이라고 속이고 싶어서 속였겠어요? 속 좁은 신부가 뭐라고 할까봐 말도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속 좁은 우리 딸이 무슨 말을 할까 겁냈다는 건 떳떳하지 못한 짓 하려고 간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사돈, 우리가 이런 모욕받자고 며느리 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청첩장을 벌써 250명에게 보냈어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이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거짓말했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죠.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청첩장 돌렸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먼저 절 속였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결혼 후에 제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일의 결백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계약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밀어붙이려고 했던 건 어머니세요.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본색을 살짝 드러내셨어요. 우아한 가면이 잠깐 벗겨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박자 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인연이라뇨? 시어머니가 그제야 본인이 무슨 말을 뱉었는지 깨달으신 듯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흥분했구나. 하지만 너도 잘못한 거야. 어디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그리고 결혼에 대한 걸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도 안 되지. 청첩장 돌렸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 네가 우리 아들이 거짓말해서 화나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걸 언급한 건 좀 아니지. 사실 우리도 네가 그렇게 괜찮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도 결혼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너같이 다 늙은 노처녀를 누가 데려가? 그리고 어디서 헛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초혼이야. 재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훈 씨가 남편감으로 괜찮은지 부모님이랑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참 노려보시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저희를 속이려 든 거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협박 문자가 시작됐어요. 저희 쪽도 무리해서 그쪽이랑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결혼 안 할 거면 청첩장 250장 돌아간 거 위약금 1억 5천 다음 주까지 입금하세요. 안 그럼 당신네들 동네에 딸 평판 다 깨버릴 거예요. 그 문자를 무시했더니 며칠 후 동네 어머니 친구분께서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예, 너희 집에 무슨 일 있어? 네 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어제 우리 동네 미용실에 와서 그러시던데? 시연이가 얼마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파혼했다고. 아니라고 말하자마자 이번엔 마트 친구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너희 딸 결혼식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딸이 바람 피워서 그쪽에서 파혼하자고 했다는데 그거 사실 아니지? 네 딸이 어디 그럴 애가 아닌데. 네 딸 시어머니 될 뻔한 여자가 와서 소문을 다 내놓고 갔어.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분노로 떨다가 결국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핸드백에서 공인중개사 직원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직원이 다 식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시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시댁 쪽에서 굉장히 더럽게 나와서 저희도 반격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역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나 보네요. 그 인간들. 다시 소개할게요. 제 본명은 김미정이에요. 정수경은 가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가 제 친동생이에요. 김미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진 속 동생분은 환하게 웃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결혼식 부케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신랑이 잘려나간 사진이었던 거예요. 5년 전에 제 동생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최지원이란 남자를 만났어요. 최지원? 네. 키 178, 중견회사 영업팀장.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랑 살아온 효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가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7년 전엔 최도훈이란 이름으로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했었고요. 그 첫 부인도 큰 빚 떠안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5년 전 제 동생, 3, 4년 전에 부산에서 한 명 더, 그리고 이번에 당신이 네 번째였어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라니. 제 동생은 결혼 한 달 전에 신혼집 보러 갔어요. 그 자리에서 법무사가 등장해서 등기 절차 마지막 서류라며 내장을 서명시켰고요. 그 내장이 신용대출 신청서랑 차용증이었어요. 일주일 뒤 그 남자는 참적했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 통장에서는 1원도 안 들어왔는데 동생 명의로 3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생겼죠. 채권자들이 동생 회사로 친구 집으로 우리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생은 죄책감과 우울을 견디지 못했죠. 사장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사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걸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그쪽 얼굴을 어떻게 못 알아보셨어요? 5년 전에 동생분이 결혼 준비하실 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결혼 준비하던 그 시기에 저랑 좀 다툼이 있어서 절연 상태였어요. 부모님 봉양 문제로 크게 싸웠거든요. 동생이 결혼하면 부모님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깬다고 제가 동생을 몰아세웠어요. 동생이 일이 터지고 친정으로 잠깐 왔을 때 저한테 한번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받았죠. 한 번이 아니라 3번을요. 그게 동생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연락이었어요. 동생이 떠나고 일주일 만에 저한테 연락이 안 온다는 걸 깨달았고 부모님한테 가서야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한 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투리도 약간 섞고 시골 출신 아주머니 흉내를 내고 부동산 간판도 새로 차려놓고요. 시어머님이 자기가 며느리감을 잘 알아본다고 자만하시는 분이라 본인이 사냥당할 수도 있다고는 전혀 의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뒤를 쫓고 계셨군요. 네.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시어머님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매물 보러 다니는지 어떤 패턴으로 일을 벌이는지 보이거든요. 어떻게요? 부동산 매물 조회 시스템이 있어요. 부동산끼리 서로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쪽에 시어머님이 최근 시외곽 신축 빌라들을 집중적으로 문의하시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매물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잔금 다음 날 명의 이전 가능한지, 며느리 본인 확인 없이 미리 서명할 수 있는지, 법무사 추천이 필요한지, 정상 매수자는 절대로 안 하는 질문이에요. 게다가 같은 빌라 단지 다른 호수까지 통장에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실거주자가 아니라 그냥 어디든 거래만 빨리 되면 되는 사람의 패턴이거든요. 하긴 매물 따위는 필요 없었겠죠. 건성으로 집을 돌아본 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5년 전 제 동생 때랑 똑같았어요. 전 그 패턴 보자마자 시어머님이라는 걸 확신했고요.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증거라고 보여준 것들에는 너무도 명확한 사기의 결과가 남아 있었어요.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분의 동생과 찍은 결혼 전 여행 사진. 그게 너무도 결정적이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부터 올렸다고 하더군요.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엮이니 그 전에 돈 가지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 다음 주 사장님이 저를 처음으로 다른 두 분께 소개해 주셨어요. 장소는 제 친구인 미경이의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의 여자분과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의 여자분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단발의 여자분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그 사람의 첫 부인이었어요. 첫 부인이요? 네. 7년 전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혼인신고도 했고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고 이혼할 때 1억 4천만 원 빚을 떠안고 나왔어요. 그때 전 임신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절 깨워서 자기 발 마사지를 시키고 식사 준비시켰어요. 임신 7개월 때부터요. 결국 아기가 유산됐고요. 시어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아기도 못 지키는 며느리라며 본격적으로 절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신혼집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옆에 앉으신 분이 짧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전 부산 사람이에요. 3년 전에 그 인간을 만났어요.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신혼집 보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법무사라는 남자가 와서 서류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왜 등기 서류를 한 번에 4장이나 서명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법무사가 더듬더듬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방 들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남자가 잠적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빚도 안 떠안고 결혼식도 취소하고 그냥 끝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한테 그러고 있을 거라고 늘 마음이 걸렸어요. 그러던 차에 사장님이 연락을 주신 거고요. 그때 사장님이 말하더군요. 시연씨, 그날 시연씨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통화한 음성, 신용대출과 차용증 관련한 통화 내용,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장면도 빠짐없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제 여동생 관련된 증거도 모두 가지고 있죠. 솔직히 지금까지 못 찾아서 저희가 소송도 못하고 신고도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시연씨만 도와주신다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피해자들은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을 잡고 싶어 했고 그들이 도망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제게 그 역할을 바라고 있더군요.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치려고 저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저도 한 방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변호사인 제 친구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사람에게 복수할 좋은 방법 없냐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희 시어머니가 청첩장 돌렸으니 책임지라고 돈 내놓으라고 너희 부모님 협박했다고 그랬지? 그 청첩장을 이용하는 건 어때? 어떻게?
내가 계획한 건 결혼 취소 안내문을 보낼 연락처거든. 아마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 시댁 측 명단에 있는 시댁 측 친척, 시어머니 다니던 교회, 사업하시던 동업자 모임 명단이 필요해. 그리고 네 남자친구였던 그 인간 친구들과 동료들 연락처도 필요하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각 모임별로 한두 명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 그 사람들이 전달하도록 하면 되니까. 취소 안내문? 응. 청첩장 받았던 모든 사람한테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문을 보낼 거야. 시댁 관련된 사람들 모두 한날 한시에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명예훼손 안 되겠어? 걸리지 않겠을 거야. 변호사 상담에서 최대한 안 걸리도록 써봐야지. 친구가 안내문을 즉석에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취소 안내. 양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아주신 모든 분께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신랑 측의 중대한 사실 은폐와 사기 시도가 확인되어 부득이하게 본 혼인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신부 측의 일방적인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양가 어른들의 사정상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부 측 박시연 외 1동. 문의 법무사 사무소. 참고 결혼정보회사 측에서 신랑 측 가입정보 일부 허위 기재가 확인되어 공식 사과문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그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고민한다고 생각했는지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거면 일단 한 방 먹이고 시작할 수 있어. 솔직히 지금 너네 시어머니가 널 비방하는 소문을 미친 듯이 내고 있잖아. 그거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 변호사 사무소 전화번호랑 결혼정보에서 사과문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그냥 도망쳤다거나 나쁜 소문에 휩싸이는 건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오히려 그 인간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지. 좋아. 이대로 가보자. 사실 바로 전날 결혼정보회사 측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쪽에서도 이미 그 사람이 가입 당시 초혼으로 등록한 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가입자가 7년 전 결혼 이혼 이력을 숨겼고 학력증명서 일부도 조작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측에서 짧은 사과문을 첨부해줬습니다. 신부 박시연님께 신랑 측의 가입정보 일부 허위 기재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는 같은 주에 미정 언니의 부동산 CCTV 영상과 시어머니 통화 녹음을 증거로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시어머니와 지훈 씨를 정식 고소했어요. 고소장이 접수된 그날 담당 형사님 두 분이 직접 미경이 사무실에 오셔서 자료를 검토하고 가셨고요. 월요일 아침 9시 흥신소 의뢰를 통해 알아온 시댁 측 청첩장 명단을 토대로 저희는 일시에 친구가 써줬던 그 결혼식 취소 안내 문구를 보냈습니다. 시댁 친척어른, 시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권사님들,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들, 시어머니의 부녀의 친구들한테서 시어머니에게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전화 또한 불이 나도록 울렸을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건 그날 저녁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 덕분이었죠. 박시연, 너 진짜 미쳤구나. 이년아, 너 이거 무사할 줄 알아?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 그냥 안 둔다. 내가 너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이 망할려나. 복수는 제가 해야지 왜 어머님이 하세요? 그리고 당신네 집안 망신시킨 건 당신 아들이랑 당신이지. 저는 코웃음 치며 시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청첩장 안내문이 발송된 지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가 변호사 명의로 친정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위약금 협상을 정식 자리에서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날 저녁 저희 부모님 댁에 와서 작전을 짰어요. 시연아, 어머님, 아버님, 시어머니 측이 협상 자리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텐 기회예요. 무슨 기회? 이번에 우리가 자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부를지도 우리가 정해요. 우리한테 유리하게요.
저희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하든 누굴 부르든 유리할 것까진 없지 않냐? 아니죠, 아버님. 그쪽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만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쪽은 우리가 우리 결혼과 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아니죠. 일단 그쪽 관련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준 사장님이 계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시어머니 측 변호사 입장에선 위약금 협상에서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치라고 생각할 거니까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전 그제야 친구의 작전을 이해했어요. 네. 자기가 사냥감 끌고 갔던 자리가 자기가 사냥당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 피해자들이 미리 모여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그렇게 협상 날짜는 청첩장 안내문 발송 한 주 뒤 토요일 오전 11시였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변호사 친구,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미리 사무소에서 기다렸고 첫 부인분과 부산에서 오신 분도 옆방에 미리 대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근처 차 안에는 저와 피해자들이 미리 신고 후 협조 요청을 해뒀던 형사 2분이 함께 와 계셨어요. 11시 정각, 시어머니가 지훈 씨와 변호사를 데리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직원은 어디 갔어요? 저랑 친한 직원인데 사장님만 계시네. 그 직원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나왔어요. 일단 사모님 차 한 잔 드세요. 시어머니가 자기 자리에 앉으시면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셨습니다. 자, 사돈, 그럼 위약금 협상을 시작합시다. 청첩장을 벌써 돌렸어요. 그런데 결혼을 깨려고 하는 거니 식장 위약금에 청첩장 돌린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피해 보상, 우리 지훈이 정신적 위자료까지 합쳐서 2억으로 합시다. 이 정도면 우리도 양보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침착하게 입을 여셨어요. 사부인, 네, 사돈. 협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시지요. 영상이요? 사장님이 가게 안 모니터를 켜셨어요. 화면에 처음 뜬 건 5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사장님 여동생이 결혼 부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잘려나간 신랑의 일부. 또 다른 사진에는 사장님 여동생 앞으로 된 대출 서류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리시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 더 보세요. 다음 화면엔 사장님 여동생의 영정사진이 떴습니다. 그 사진에 예비 남편인 지훈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게... 닥쳐 지훈아, 아무 말하지 마.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화장실 문고리 화면이었어요. 바로 사장님이 제게 보여준 화장실 속 시어머니의 음성이었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갈라진 소리가 나왔어요. 뭐야 저거? 저게 어디서... 본인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신용대출 차용증, 우리 시연이 명의로 5억 사기치려고 하셨던 거 본인 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시는지 다시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예비 남편이 그제야 시어머니께 소리쳤어요. 어머니, 또 그러신 거예요? 저한텐 더 이상 이런 짓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지훈 씨를 향해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이 새끼야, 이게 다 네 도박빚 때문이잖아. 네가 도박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짓을 안 했어. 마누라한테 되지도 않는 거짓말하고 카지노나 들락날락거리면서 돈이나 축내는 놈이. 어머니가 그거 가르쳐준 건 기억 안 나세요? 저 때문이란 말은 집어치우세요. 본인 사기칠 돈만 생각하면서 무슨... 입 닥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저희 아버지와 미경이 그리고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모두 그 광경을 잠자코 지켜봤어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왜요? 저는 이 사건에서 빠지겠습니다. 위임계약 해지하겠습니다. 뭐요?
방금 본인 입으로 사기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전 사기 변호는 못합니다. 그 순간 나머지 피해자분들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분들을 보고 처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너희가 왜 여기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사람 잘못 봤어요. 그때 사장님이 천천히 앞으로 나오시면서 처음으로 본인 명함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모님, 왜요? 저는 5년 전에 사모님이 사기치셨던 그 여자 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김미정 사장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우아한 가면이 완전히 박살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 날 쫓아다녔어? 날 여기로 유인한 거였어? 유인이라뇨. 5년 동안 사모님 따라다녔는데 사모님이 어느 동네 어느 부동산 가셨는지 다음 타겟은 누굴 정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미친년이. 미친년이란요, 사모님. 사기꾼 잡으려고 5년 기다린 게 미친년이에요? 사모님이 우리 동생 죽인 건 대체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자로 처벌받아야 돼. 알아? 닥쳐 이년아. 네 동생은 자기가 약해서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네, 그 말씀 잘하셨어요. 방금 그 말도 다 녹음됐어요. 형사님 앞에서요. 그 순간 가게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고 형사 두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한주석 씨, 최지훈 씨,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교사, 공갈미수 혐의로 임의 동행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입회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방금 본인이 직접 진술하신 내용은 다 녹음돼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똑바로 노려보셨어요. 네가 날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가만두지 마세요. 꼭 나중에 찾아오세요. 그래야 그때 또 제 손으로 감옥에 집어넣어드리면 되니까. 솔직히 저도 이대로 감옥 보내는 게 얼마나 아쉬운 줄 아세요? 나오실 때쯤엔 이 근처에서 못 산다고 생각하고 나오세요. 들어가 계신 동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나와서 절 괴롭히기라도 하면 저도 가만히는 안 있어요. 어머님 뒤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신 정체 다 까발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테니까. 할 테면 해보던가요. 시어머니는 도끼 어린 제 말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예비 남편은 결백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향해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전 그런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 결혼 사기나 치는 이 더러운 쓰레기야. 초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결혼을 몇 번이나 하려고 한 인간이 순진한 척하면서 날 가지고 놀아?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안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야. 용서는 안 받을 줄 테니 앞으로 내 앞에 그 역겨운 얼굴 들이밀지 마. 알았어? 예비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형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지난 10년간 서울, 부산, 대전 세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결혼 사기를 시도하셨어요. 그중 2번이 성공해서 총 6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거기에 사장님 여동생 사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모든 사건에 가명을 바꿔가며 공범으로 가담했어요. 7년 전 첫 부인 시기까지 합치면 사기에 가담한 횟수가 4번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가짜 법무사로 동원되었던 박철수 씨였어요. 일당 50만 원을 받고 법무사 흉내만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자수하셨더라고요. 한지숙 씨가 저한테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서류 사인 받는 자리에서 법무사 흉내만 내면 된다. 일당 50만 원에 한 번에 2시간이면 끝난다. 라고 하셨어요. 전 그게 무슨 사기에 동원되는 건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정보회사 측도 지훈 씨의 가입 시 초혼으로 등록한 것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어요.
학력증명서 일부 위조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한지숙 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교사,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년형이 확정됐어요. 지은 씨는 사기, 사기 방조, 도박 혐의로 징역 5년에 첫 부인께 1억 4천만 원, 미연 씨 가족께 3억 5천만 원, 부산분 위자료까지 모두 민사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도박빚 3억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평생을 따라다닐 거고요. 판결 직후 시댁 친척들이나 시어머니의 친구, 모임 친구들이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다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수감되시고 2달이 지났는데도 친언니가 단 한 번도 면회를 안 가셨대? 왜? 청첩장 안내문 받은 그날 친언니가 시어머니한테 절교 통보를 했었거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고 나서는 모두가 평생 본 적 없는 사람으로 정리했대. 게다가 너희 시어머니랑 네 남자친구였던 인간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사이가 안 좋아져? 모자가 수감 중에 서로 다른 교도소에 있는데 지훈 씨가 감형받으려고 어머니 책임이 더 크다고 진술했대. 그래서 모자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이상 보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가장 큰 형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5년간 추적해온 시어머니의 차명 부동산 2채까지 결국 압류되어 피해자분들께 일부 배상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숨겨뒀던 마지막 자산까지 모두 잃으신 거예요. 저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을 그대로 친정 부모님 앞으로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 돈은 그동안 2달 동안 두 분이 마음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요. 전 그제야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더 흘렀어요. 상처는 이미 아물었지만 크게 인간 불신에 걸렸는지 여전히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인지 열심히 일에 매달리다가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요. 여러분, 직감이 경고할 때는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는 그 손을 꼭 잡으세요. 도망치는 것도 용기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도 용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